결혼, 창업, 청약, 투자 여러분 1억이 되는 순간 할 수 없었던 것의 가능성이 새롭게 펼쳐지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연봉이 늘어난다.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 이거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능성이 커지고 연봉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이 일을 안 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예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해 주셨던 것들 중에 생활비에서 뭐 당장 없애야 될 거 이런 것들 한번 찝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 사실 사람들이 되게 좀 와닿고 딱 정리돼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혹시 뭐 그 사이에 또 네. 업데이트된 뭐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는 과소비가 이 코로나 끝나고 난 직후보다는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네. 워낙 고금리에 노출된 지가 벌써 한 2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 좀 줄이고 뭐 심지어는 오픈런도 없어졌다고 그죠? 예. C사와 R사를 빼놓고는 지금은 오픈런이 없어진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소비가 우리가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눈에 띄는 과소비, 뭐 굉장히 럭셔리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과소비들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비, 저거는 과소비 아니지 않나라는 소비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과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소비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뭐 7가지, 10가지 이런 걸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조금 바뀐 내용은 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식사하는 거 점심 식사 구내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식하는 습관 네. 그 시간만이라도 회사를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구내 네. 식당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택시 타는 습관 택시를 은근히 많이 타요 예, 사람들이. 기본 요금 택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요금 택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이렇게 보시면은 4,800원, 4,800원 이렇게 찍혀 있는 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택시비가 8,000원, 9,000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왜냐면 그런 거는 그런 거를 타야 될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4,800원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 지하철 2정거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귀찮아서 몰라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카드에 4,800원짜리 기본요금 택시비는 없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커피인데 커피는 이제 뭐 우리 직장인들한테 문화니까 당연히 이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테이크아웃 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회사에 탕비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도 한 잔 정도는 테이크아웃 하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이게 갬성이잖아요. 네, 탁 그렇죠. 직장인들은 무조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뭐 이걸 들고 가야죠. 그런데 점심 때 또 먹고 3시에 또 피곤해서 또 졸려서 또 먹고 네. 그리고 퇴근하면서 또 갬성으로 또 한 잔 이거는 안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저한테 가끔 강의 같은 거 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세요. 아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에스프레소 머신도 갖다 놓고 뭐 과자나 케이크나 이런 거 갖다 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만큼 또 이렇게 우유 거품 이렇게 잔뜩 네. 있는 그걸 딱 들고 조각 케이크까지 사갖고 들어온다 이거.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뭔가 준비한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요즘에는 좀 약간 저가 커피 있지 않습니까? 좀 싼 거. 맞아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괜찮죠. 이제 그런 거는 괜찮지만 그것도 2잔이면은 브랜드 커피 한 잔 값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이 저가 커피라는 게 먹어보니까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막 1,500원, 2,000원 너무 괜찮네. 그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종류 안에서 좀 비싼 걸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저가 커피를 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메뉴가 있다 보니까 어느새 뭐 5,000원, 6,000원짜리 먹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따지면 저가 커피의 의미가 없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봄이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설레시기도 하고 이제 뭐 꽃이 막 피어나고 있는데. 날씨 좋아요. 근데 봄옷 사시러 이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봄옷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쇼핑, 홈쇼핑도 좋지만 야 이왕이면 오랜만에 오프라인 쇼핑을 해보자. 그리고 뭐 백화점에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지금 가면은 네. 4월 초 정도만 돼도 일단 봄옷은 사이즈가 다 빠졌어요. 계절마다 옷을 꼬박꼬박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코디에 신경을 더 쓰시고 경년제로 사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서만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도 사실은 약간의 돈이 좀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옷값이 생각보다 비싸죠. 비싸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새 옷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있는 옷에 대한 어떤 그 좀 콤비네이션을 좀 생각하셔서 소위 말하는 코디를 잘하면 네. 옷이 좀 적어도 상당히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무거운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문화 레저비를 제가 15% 이상 쓰지 마라라고 제가 네, 구일남 TV에 맞아요.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5%도 과합니다. 10%로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아, 월급이 300이면은 30만 원. 30만 원 이상은 문화 레저비로 안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동네 도서관을 가봤더니 네. 제가 이제 도서관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도서관에 강의를 가다가 도서관을 알게 됐는데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심지어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구해달라 그러면 구입을 해서 대출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 책도 굳이 이렇게 막 많이 사서 볼 필요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데 이제 기본 우리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 중에서는 문화 레저비 그러면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PT, 필라테스, 요가. 네. 요즘에 또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돈출남도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못 하는 게 아니 내 몸에 투자하는 건데 네.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내 몸 아니냐. 그러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지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문화 레저비라는 것이 뭐 PT, 필라테스, 요가 다 몸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사실 내 몸에 투자하고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꼭 그렇게 돈을 써야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돈을 안 써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기가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부일남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은 외모인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근데 저도 PT를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PT를 끊는 이유가 네. PT를 끊어놔야 내가 하기 싫을 때 아휴 돈 아까워서라도 간다. 네, 정확하게 그겁니다. 약간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즐겁게 참여를 못하고 이렇게 강제성을 동원해야 될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 의식 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노동도 땀을 흘리는 거고 운동도 땀을 흘리는데 노동보다는 운동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노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 나가기 싫죠. 그렇지만 노동은 돈이 나와. 네. 그러니까 일단 돈 버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운동은 솔직히 얘기하면 당장 돈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고 싶지 않다,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냐면 운동은 돈을 버는 일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만큼 미래의 의료비가 지출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운동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만큼 그걸 계산기로 계산을 아마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볼 생각인데 네. 오늘 얼마 벌었냐? 그러면 의료비로 말하면은 얼마 벌었다. 네,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막았으니까. 네. 요거 저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좀 상의해가지고 네. 조만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일남 달리기 TV. 하면은 정형외과 네. 비용 조금 아낀 거. 얼마 아끼고 뭐 나중에 나갈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러면은 PT랑 필라테스 이런 거는 해도 되는. 그렇죠. 해도 되는데 겁니까? 그거를 내가 돈을 들여서 의료비를 절약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상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꼭 그렇게 PT에 의존해서 내가 강제성을 동원하지 말고 운동도 돈 버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주거비 15%였습니다. 네. 주거비 15%. 이걸 뭐 잘 지키고 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장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상업 지역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한 40분, 50분보다 더 이내가 돼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엔겔 지수 소득의 30% 이상은 먹는 거에다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그 월세가 요즘에 엄청 급등을 해가지고 네.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15%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뭐 최근에 막 월세가 막 5% 10%씩 막 계속 올랐다 이런 얘기가 네네 들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월세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 네. 때문에 월세 시장으로 많이 몰리면서 월세가 좀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아파트 같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좀 용이한 곳 같은 경우는 또 전세 가격이 또 조금 약간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상황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음번 이사 가실 때는 조금 내가 10분 15분 더 걸리더라도
사실 이 주거비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고정비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보시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쌓아서 만들어야 될 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마는 거는 뭐 사실 앞으로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여행이었어요. 여행. 네. 여행 얼마 정도 가야 되냐 뭐 얘기할 때 뭐 월 소득의 뭐 50%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후 연봉의 5%입니다. 세후 맥스, 5%. 맥스가 네. 5%예요.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예를 들면 월 소득 4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1년에 여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냐 하면은 240만 원입니다. 네. 그럼 그게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0만 원 12번 받잖아요. 12달. 그러면 365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아야 되는 것 중에 12달에 월급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월급 중에는 분명히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이 필요하니까 사실 여행지에서 여러분들이 1년 중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 휴가 뭐 이런 뭐 길어야 일주일이나 열흘인데 네. 365일 중에 딱 열흘 동안에 쓰는 돈에 한 달 월급 이상을 태운다. 어떠십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네. 전혀 아니거든요. 5%.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급 400이면 240, 300이면은 180만 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언제 유럽 여행 가냐? 뭐 이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유럽 여행을 그렇게 매년 가야 되나요? 유럽이라고 하면 평생 뭐 한 번, 두 번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아직 유럽은 안 가봤는데 최근에 어떤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에 갔는데 자기는 스페인을 가면서 야, 이 스페인이란 나라는 진짜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없겠지. 네. 그러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설 연휴에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출국한 출국자 수가 142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울산 광역시 인구가 110만 명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 여행에 대한 사랑이 참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행에 대한 어떤 비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용을 좀 정한 다음에 그럼 유럽 여행 언제 가냐? 그러면 월급 300인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려면 한 3년 정도의 여행 경비를 조금 잘 세이브했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매년 써야 되는 여행 경비는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방콕이나 막 이렇게 좀 그 대만 이런 거 오는 게 거꾸로 유럽 여행 가는 것처럼 멀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뭐 가까운데 가는 게 뭐 마냥 나쁘다고 생각할 게 그럼요. 아니라 예. 뭐 다른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한테는 초장거리 여행을 우리는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고 은퇴하거나 뭐 돈 많이 버셔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차였습니다. 차. 차는 제가 얘기하는데 6개월치 소득만큼의 차를 타라. 네. 그러니까 월 소득이 400만 원 이하면 차를 안 뽑는 게 맞고요. 네. 광역시나 수도권이라면. 근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있죠. 뭐 사실 뭐 군 지역에 근무하는데 여기는 뭐 버스가 안 다녀요. 네. 뭐 50분에 한 대 와요. 뭐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난 월급이 400은 안 되지만 차가 꼭 지방에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차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네시스 GV70이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차는 6개월치 소득만큼의 차를 타시는 게 여러분들의 교통비를 5에서 7% 이내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왜 제가 차를 말씀드리냐면 차라는 거는 딱 사는 순간 그 차량 가액의 3%를 매달 소비하는 거예요. 1.5%의 유지비와 1.5%의 감가가 있습니다. 네.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뭐 사실 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제네시스 GV70이. 그럼 뭐 사실은 한 400, 500번은 직장인도 많이 타는 차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유지비하고 감가를 생각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만약에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럼 탈만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500만 원인 사람이 제네시스 GV70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딱 뽑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월급이 350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냥 나는 그냥 350만 원 버는 사람이야 500을 받는 사람인데 실제로. 네. 그렇게 돼도 된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미래 준비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나는 차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은연중에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한다. 그러시면 차를 좋은 걸 타지 마시고 차 키를 좋은 걸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면 네. 차 키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랑스럽게 네. 차 키를 딱 올려놓고 이거 보면 이 사람 포르쉐 타는구나, 뭐 이 사람 벤츠 타는구나 이거 나오잖아요. 네. 그 뭐 주차장까지는 안 쫓아오니까 차로 직접 확인을 안 하잖아요. 차 키를 좋은 걸 사시고 네.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차키 있을 차키 겁니다. 이렇게 뭐 알리 이런 데 가면 아마 팔 있어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시고, 껍데기만. 예, 껍데기 사시고, 아니 굳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그때 그거였죠. 그래서 이 10가지 정도를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딱 만드신다면 우리 부일남 TV를 네.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 중에 그런 용기를 내셨다. 그러면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소한 4년 5년 안에 1억 만들기 정도의 저축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것만 지켜도 한 50%, 40% 그럼요.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뭐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4년 5년 후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한 1억 모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저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띠 안 졸라매고 조금 여유 있게 살 거야라고 그때 마음 먹으시면 되는데 막상 또 그때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 그 PT 받아가지고 바벨을 50kg, 60kg, 70kg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70kg 들게 된 다음에 이제 힘드니까 다시 한 30kg로 들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70kg가 내 몸에 편해.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한 4년 5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된 그 어떤 시청자분이 최근에 한 2년 반 만에 1억을 모았다 하면서 2년 반 만에 1억을 네, 모았으면 2년 반 300만 원씩 모았네 한 달에. 2년 반 와.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9,900 뭐 얼마인데 1억이 딱 넘어가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올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기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맞아요. 있는데 이걸 모아본 사람은 아는데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뭐 1,000, 2,000, 3,000에서 계속 왔다 그렇죠.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최근에 뭐 저한테 왔던 사연 중에 하나도 두 분이서 거의 연소득이 뭐 한 2억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도 이 저축이 잘 안 되고 뭐 해서 막 힘들다 이런 것들도 좀 간혹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간혹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냐면 네. 20년 전에 일반적인 사람이 연봉 5천을 벌 때 1억 5천을 버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례자분이 연봉 둘이 벌면 한 2억 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거의 한 3배, 4배를 버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옛날 20년 전 같았으면 그분들은 금방 부자 됐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나가서 밥을 사 먹으려고 그래도 5천 원, 6천 원이었는데 좀 비싼 거 먹자. 그래도 10,000원이었어. 네. 그러니까 못 돼요. 그분들이 돈이 있으니 야 우리가 5, 6천 원짜리 어떻게 먹냐? 좀 우리가 럭셔리한 거 먹자. 그래도 그냥 2만 원, 2만 원. 그리고 옷을 사더라도 야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이면 딱 옷 한 벌 샀는데 좀 비싼 거 사자. 그래도 15만 원.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연봉 5천인 분은 야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좀 아껴 쓰자 절약하자 이게 되는데 연봉 2억이야. 그럼 일단 마음이 어때? 야 우리는 일단 일반인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나가서 뭐 뭘 좀 특별한 날 뭐 먹을 때 딴 사람들은 2만 원, 3만 원짜리를 먹는다면 우리는 뭐 먹을까? 딱 그러면 바로 그냥 10만 원, 15만 원짜리가 있는 거야. 이제는 있어요 그런 게. 네. 그리고 옷도 일반적인 사람이 뭐 살 때 10만 원짜리 산다 그러면 그냥 15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30, 40, 50이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 마케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이엔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세금 걷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데 건강보험료 100만 원을 내는 사람한테 더 거둘 거냐 아니면 뭐 2만 원, 3만 원 내는 사람한테 더 거둘 거냐. 사실은 형평성을 따진다면은 뭐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올려야 되는데 네. 그냥 100만 원 내는 분한테 조금 더 내라 110만 원 내라 그래라. 네. 이게 사실 오히려 반발이 없고 2만 원, 3만 원인 분한테 조금 더 걷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 마케팅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이엔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 부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꾸 많이 벌수록 소비를 못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루에 뭐 4끼 5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마케팅은 하이엔드 럭셔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봉 2억인 분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봉 5천인 분은 알아서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떡하지? 뭐 이런데 연봉 2억은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오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분들처럼 돈은 되게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의 하락이라는 것이 무력화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버신다고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아, 근데 또 이제 월급 많이 버는 분들은 또 주변에도 많이 버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소비 기준이 좀 높을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나만 안 쓰겠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쪽에 커뮤니티를 맞추지 마시고 뭔가 내가 조금 내 성장을 위해서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루트를 만드시는 게 오히려 소비를 절제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정말 희한한 취미를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가끔 TV에 보면 무슨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나와. 아니 저걸 왜 저게 뭐가 재밌다고 하지? 이러는데 그걸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재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밤새도록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교수님 되시고 맨날 논문 쓰는 분들은 우리는 저게 뭐가 재밌지?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재미에 빠지게 되면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은 만약에 공부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뭔가 논문 쓰는 게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되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무슨 낙으로 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게 낙인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지난 10년간 책을 이제 8권을 썼고 뭔가 막 뭐 이렇게 뭘 만들고 막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당연히 뭐 유튜브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그걸 일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그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이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하니까 그거에 빠져서 있었던 거잖아요. 좀 오락을 못했으니까 즐거움이 없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소비가 되는 즐거움이 아닌 것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인생에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 반대로 또 이렇게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재미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찾으려면 또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쉽고 빠른 게 또 돈 쓰는 재미 맞아요. 돈 쓰면 아니겠습니까? 금방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안 찾아본 분들도 많을 것 같긴 조금 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조금 그 여가를 꼭 돈 드는 일이 아닌 걸로도 훨씬 더 생산적이고 좀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결혼 이런 컨텐츠들도 좀 하면은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달리는데 이게 가장 이제 큰 게 결혼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남이 결혼한다고 축의금 주는 것도 많이 들고 요즘에 참 결혼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한번 질문을 받았던 게 있는데 최근 요즘 한번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육 문제가 고민이 들어오거나 네. 뭐 이런 경조사 문제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교육 문제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시고 돈을 어떻게 쓰지 마시고 안 먹혀. 그러니까 얘기 듣고 그러고 그냥 본인들이 안 바뀌어. 네. 그러니까 이 경조사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질 거냐 이거예요. 안 없어지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돈을 내면서 아까워. 뭐 사실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다 인정. 뭐 진짜 친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조금 아깝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어차피 돈이 나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나갈 거를 아까워 한다고 그래서 뭐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회계 처리를 좀 달리하자. 이거 지금 10만 원 오늘 내가 축의금 내야 돼. 아깝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장부에 머릿속에 우리 회계 처리를 저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정기저축을 정기적금 같은 걸로 하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정기저축도 있고 비정기저축도 있는데 경조사가 비정기저축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달에 경조사가 생겼. 그러면 이번 달에 비정기저축도 10만 원 하는구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그 10만 원 돌려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나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죠. 결혼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딸려 있는 금융상품인데 어쨌든 내가 축의금이 발생을 했을 때
축의금 경조사가 발생을 했을 때 머릿속에 처리할 때 어차피 안 나갈 돈이 아니니까 이번 달에 비정기저축 10만 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 나중에 또 받기 위해서 또 그냥 차라리 주고 잘 연락하고 잘 지내라. 나중에 또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근데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좀 연락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조사에 가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면 그분은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내 경조사에 그분을 알리면 그분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냈기 때문에. 알아서 오겠죠. 안 오면 뭐 그 사람이 상당히 진짜 좀 아닌 거고. 예.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주지 않았는데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약간 갯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갯돈 납부를 맞아요. 기분 좋게 하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안 가고 뭐 5만 원, 뭐 가면 10만 원 막 이런 것들 막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얼마나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보통 한 10만 원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참 5만 원 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지긴 했죠. 물가가 많이 높아서.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애매한 지인인데 안 가서 5만 원이면 참 저는 제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오지도 못했는데 네. 5만 원이라도 보내줬다는 건 그 성의가 굉장히 고맙지 않겠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고 누가 10만 원씩을 많이 보낸 사람들 중에 내가 껴 있으면 나는 유독 쟤는 다 안 온 사람도 10만 원 줬는데 얘만 5만 원 줬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찍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경조사의 기본이라는 거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를 사실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파악을 해서 그냥 거기다 맞춰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간다. 그러면은 참 5만 원 하기는 참 요즘 좀 쑥스럽기는 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제 뭐 호텔인지 예식장인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식사가 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뭐 좀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지 뭐 15, 25는 안 하니까 네. 그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너무 한 번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2배가 되니까 이게 좀 부담되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하실 때는 다른 친구들이 얼마 내는지를 보고 내가 특별히 그 친구랑은 좀 더 각별하다면 20을 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15는 좀 없습니다. 17, 13 이런 건 안 이건 가잖아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15를 하면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뭐 5만 원 어디다 흘렸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20만 원 하기는 아까웠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결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요즘에 뭐 기사도 나왔는데 뭐 스드메 이런 거 가격 너무 올라가니까 뭐 정부에서 뭐 가격 공개 뭐 이런 걸 아예 뭐 그냥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결혼 비용이라는 것도 혹시 뭐 연봉 대비나 뭐 어떤 뭐 소득 대비 자산 대비 뭐 이런 것들 뭐 기준 같은 것 좀 있을까요? 뭐 얼마 정도를 써야 될지 다들 걱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 우리가 결혼 비용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택 자금, 그다음에 혼수, 예물 예단, 예식 비용, 신혼여행 그래서 5가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예물 예단하고 예식 비용은 네. 부모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신랑 신부가 그렇게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이 대부분 오시는 일가 친척들의 축의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네. 예물 예단도 어차피 뭐 부모님들이 선물 주고받는 건데 뭐 그건 평평껏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랑 신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결국은 주택 자금과 혼수와 신혼여행인데 네. 어차피 신혼여행은 반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혼수와 주택인데 과거에는 주택은 남자, 혼수는 여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룰이었죠. 어떤 그게. 룰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n분의 1로 하는 문화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거 네. 굉장히 좋고 오히려 요즘은 신부 측의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n분의 1로 하자. 왜냐하면 괜히 남편이 집 해오게 한 다음에 우리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딸아이를 좀 시집살이 시킬까봐 네. 그냥 공평하게 반반씩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룰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이나 혼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소모성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집을 딱 장만해가지고 내 집을 산다면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전월세로 시작을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15% 있지 않습니까? 네. 15%. 그 주거 비용 15%. 그 주거 비용의 15%를 딱 맞춰서 하시면은 어떨까? 월 소득이 1,000이다. 그러면 150만 원. 그럼 150만 원이면 얼마냐면 전세 3억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은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 한다고 해도 전세가 요즘 보통 보증금이 1억당 월세가 50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되면 뭐 연봉이 뭐 6, 7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을 소득의 15% 이상을 깔면서 쓰면서 그 신혼부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기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혼 비용의 대부분은 주택 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의 연봉의 15% 이내의 주거 비용으로 주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좀 아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시작하면서 뭐 멋지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차라리 좀 오히려 좀 빡빡하게 모으더라도 나중에 진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자.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도 뭐 항상 과소비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가 과소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상대적인 거고 뭔가 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기준 뭐 퍼센트 이거 이상은 과소비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 그 부일남 TV를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 중에는 직장인도 계실 거고 자영업자나 네.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과소비의 기준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3대 경제 무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 경제 무개념. 이게 네.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노후 준비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투자를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테크 잘해서 노후 준비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 무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랑 달라서 재테크를 성공한다고 노후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테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사회 활동이 연장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노후 준비가 된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경제 개념. 두 번째 경제 무개념이 뭐냐면 창업을 하면은 뭐 임대료도 내고 뭐 가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임대료 내고 뭐 인건비 쓰고 뭐 다 하고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남는 금액이 진짜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거든요. 그 사업 소득이 경비를 빼고 남았다 그래서 그게 사업 소득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분명히 투자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내 소득이 아닌 거예요. 투자금 다 회수되면은 그러면 내 거냐? 아니 그때도 아니에요. 투자금 다 회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지나서 2, 3년 지나고 나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를 또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업 자금의 거의 20, 30%는 내 돈이 아니다. 계속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네. 이게 경제 무개념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 경제 무개념이 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과연 내가 몇 %를 저축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과소비냐? 이거의 질문인데 네. 월급을 받았어요. 이 월급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내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경제 무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사업 소득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업가는 이번 사업 소득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나왔다 그래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 1,000만 원 안에는 반드시 미래를 위한 재투자로 거의 3, 40%는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월급을 받는 분은 어때요? 월급을 500만 원 받았어. 이게 내 돈이냐? 아니죠. 월급의 40에서 50%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12개월 아닙니까? 312개월 받으면 끝나는 게 월급이야. 그러면 지금 한 60번 받았어. 5년 근무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뭐 250번 네. 남은 거야. 그러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일부분은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업한 사람만 뭐 자본금을 갈아넣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갈아넣는 거 없습니까? 나도 지금 내 시간과 젊음과 능력을 갈아놓고 있잖아요.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40에서 50% 정도를 사회 초년생이라면 20대 30대라면 40에서 50% 정도는 지금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래의 재원으로 만들 거냐에 고민을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경제 개념이죠. 그러면 40에서 50% 정도를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미래에서 뺄까라는 걸 고민 안 하고 다 쓴다. 그게 과소비예요. 내가 2030인데 3, 40% 정도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이 돈을 세이브를 안 한다. 그게 과소비죠. 근데 내가 월급이 250인데 300인데 어떻게 3, 40%를 저축하란 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나는 250, 300밖에 지금 안 될까?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고민 안 하고 나 250인데 어떻게 30, 40%를 먼저 저축하란 말이야? 라고 화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참 많이 놀래고 있는 게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은 거예요. 옛날하고 너무 다른 게 N잡을 많이 해.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멘토링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N잡을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N잡을 많이 해요. 그럼 소득이 낮은 분은 왜 N잡을 안 할까요, 여러분? 소득이 낮은 사람은 왜 안 하느냐면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힘들죠?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지금 힘든 거야, 내가. 내가 이렇게 적은 소득인데 진짜 하루에 막 이렇게 근무하니까 힘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자기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심리가 강해.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심리가 강하니까 뭐예요? 생각지 않았던 이벤트성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벤트성 소비를 하니까 어떻게 돼? 돈이 없어. 네.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시 또 우울해져요. 그럼 우울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거 뭐 5년, 10년 지나도 바뀌는 게 없네? 계속 악순환인 거죠. 여러분, 악순환은 단박에 끊어야 됩니다. 빨리 선순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오히려 N잡을 해. 그 사람 안 힘들겠습니까? 왜 N잡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돈을 좀 벌어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비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동안에 100% 내가 번 돈은 다 내 거니까 지금 내가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 자체가 과소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동안 30, 40% 정도는 뭔가 저축이 됐든 투자가 됐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야 말로 과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다. 보통 이제 대부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차가 엄청 비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안 산 분들은 차를 뭐 좀 싼 거 사면 되는데 샀어요. 이미 샀고 근데 잘 안 타. 근데 뭐 가끔 또 타긴 타요. 이런 상황인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TV 보면 맨날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K카. 헤이딜러. 이거 왜 광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딱 조회만 하면 내 차 시세가 나오잖아. 그거 뭐 네. 빨리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다고 미래가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비범한 행동을 해야 미래가 비범해지는 거죠. 그냥 뭐 남들도 다 이러던데 그냥 그럼 평범해지는 거예요. 우리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고 아 뭐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뭔가 좀 다른 어떤 인사이트가 없을까 들어오신 분들은 뭐야 그분들 머릿속은 나 비범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비범하니까 지금 우리 부일남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범한 미래는 비범한 행동을 해야 생기는 거지. 그냥 야 근데 차 샀는데 어떡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지. 뭐 샀는데 뭐 어떡하냐. 뭐 태어난 김에 산다. 뭐 차 산 김에 탄다. 여러분 비범한 행동은 간단합니다. 지금 헤이딜러를 보든 K카를 보든 그냥 보시고 누르시고 확인하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차가 팔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차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지금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손해보네요.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V70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150만 원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데 1,000만 원 손해보고 그거 막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망설이시냐. 망설이지 말아라. 아마 누가 차 팔고 그렇게 해갖고 난 뚜벅이로 바꾸고 그 부분만큼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세이브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조금 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너 왜 팔았어? 이런 사람 있나? 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할 겁니다. 네. 지금이 이제 2024년인데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돈을 모으는 게 좀 좋을까요? 돈을 내가 왜 모아야 하느냐에 대한 나를 설득하는 일이 먼저 끝나야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꿈꾸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회사를 안 가고도 네. 뭔가 좀 이렇게 그죠? 여러분 자동으로. 아침에 그냥 딱 일어나면 또 회사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네.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좀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원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누리호 3호인가요? 뭐
발사 성공을 했죠.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그 중계를 해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놔야 됩니다.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특별한 에너지가 없어도 이 지구 주위를 계속 공전을 하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공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공전이라는 게 자본소득하고 너무 닮았다. 자본소득이야말로 한번 궤도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전과 자본소득은 매우 유사한 거구나. 그런데 누리호가 발사되고 저것이 인공위성이 궤도 위에 딱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계속 공전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제가 이제 중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발사가 됐는데 자 몇 분 안에 음속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음속 돌파를 몇 분 안에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육상 선수들이 육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트랙을 돌 때 랩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랩 타임이 뭐냐면 뭐 몇 바퀴 돌 때 몇 분 안에 통과가 돼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기록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비슷한 논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누리호가 발사되고 몇 분 안에 음속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건 발사 실패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사를 해서 1000km 바깥의 대기권으로 나가야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특별한 에너지가 없이 어떤 궤도에 딱 올라서면 그냥 계속 도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떤 궤도에 올려놓고 싶죠? 자본소득의 단계로 가고 싶죠? 그러면 1000km 대기권 바깥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강력한 중력의 힘을 이기는 초반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세상의 유혹을 끌어당기는 걸 뿌리치고 이 대기권 바깥에 여러분들의 자본소득의 단계로 궤도에 올려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게 1단 로켓이야. 1단 로켓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로 네. 그 기체를 대기권 바깥으로 밀어내는 건 그 1단 로켓이 월급이에요. 월급.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성장의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지탱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월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월급을 강력하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쓰면은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궤도권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 잘 보십시오. 자수성가형 부자들 잘 보세요. 그 자수성가형 부자라는 얘기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부를 이뤘을까? 초반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도 강력한 에너지를 어딘가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게 돈 모으기 부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비로소 아 내가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제가 1억 만들기 저축이라는 걸 아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인데 1억 만들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볼링 칠 때 10개 핀을 다 쓰러뜨리는 걸 뭐라고 하죠? 스트라이크 아니에요?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스트라이크를 공이 하나인데 어떻게 10개 핀을 다 쓰러뜨리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번 핀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아서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번 핀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왜 1억 만들기 한다고 막 모든 게 만사가 다 해결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닌데 1억 만들기는 우리 직장인이나 일반 사회 초년생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든 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재테크의 입문과도 같은 첫 번째 허들이에요. 킹핀인 1번 핀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이후는 절대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발사해서 1000km 바깥의 대기권에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비유해봤고 왜 저축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1억 만들기에 도전을 해서 그걸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1번 핀을 안 쓰러뜨리고 스트라이크 나는 경우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볼링 쳐보신 분 아시죠? 1번 핀은 안 쓰러졌는데 이게 거꾸로 뒤에 거부터 쓰러지면서 1번 핀까지 쓰러져서 스트라이크 났다더라. 뭐 이런 경우는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1억 만들기를 좀 자기 스스로도 한번 믿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단 시간에 한번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는 맞아요. 게 어찌 보면 지금 그렇죠. 2024년 그래서 제가 시작할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28만 원짜리 저축을 하십시오. 이거는 월급이 300에서 400 이하인 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방법이에요. 월급이 뭐 400, 500 이상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 뭐 더 짧게 한 3년이나 4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게 네. 맞고 나 월급은 한 300, 4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28만 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 128만 원을 여러분 그 PT 받으러 가서 바벨 들 때 처음에 50kg 한번 들어보자. 들어봐. 가볍게 들어지면 그다음에 PT 트레이너가 뭐라 합니까? 50kg 되니까 계속 50kg 하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자, 이번에 한 계속 올리죠. 10kg 올려보자. 네.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8을 1년간 했다면 내년에 10%인 13만 원을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역시 13만 원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딱 4년만 증액을 하면 딱 5년 있다 1억이 되거든요. 2년 있다가 네. 요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기본 128로 시작해서 매년 13만 원 4년 증액을 한 다음에 5년 있다 1억 타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저축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한 4-5가지 방법으로 하십시오. 자, 첫 네. 번째가 뭐냐? 일단 선저축을 해야 됩니다. 네. 쓰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저축해야 돼요. 선저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저축이 돼야 됩니다. 강제저축. 자동이체로 하라는 얘기죠. 선저축, 강제저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기저축입니다. 자유저축하시면 안 돼요. 자,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자,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액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내가 128만 원 했다 그래서 다 됐지? 이게 아니라 10%, 한 10% 정도는 매년 증액을 해야 돼요. 야, 운동할 때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액저축. 그럼 마지막 5번째가 뭐냐? 리워드 저축입니다. 리워드. 예. 자, 네.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 그다음에 리워드 저축이죠. 네. 리워드 저축이 뭐냐? 내가 1년 동안 진짜 힘들어가지고 저기 2천만 원 모았어. 2천만 원 모으려면 한 달에 한 160, 한 3만 원 정도 모아야 되거든요. 네. 와, 진짜 이렇게 힘들게 모은 나한테 보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1,000만 원당 50만 원. 그러니까 보상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0만 원 모은 사람은 50만 원 자기 마음대로 만기 타는 날 쓸 수 있고 2천만 원 모은 사람은 10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마음대로 쓰려면 얼마 모아야 되냐? 1억 모아야 돼. 유럽 여행 럭셔리하게 다녀오려면 500은 들죠.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는 모은 사람이 떠나야 되는 게 유럽 여행이에요.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친절하게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128로 시작해서. 128로 시작하자.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나 월급이 450이야. 네. 그분들은 양심상 128로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분들은 조금 더 써서 4년에 1억 만들기를 하든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은 3년에 그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300, 400 미만인 분들이 일단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2, 300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엔잡이 안 되는 공무원인데 겸직 금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95로 시작하십시오. 95. 95. 95로 시작해도 1억 만들기 할 수. 어떻게 1억 만들 수 있냐? 95로 시작을 하면 매년 10만 원만 증액을 하세요. 자, 그럼 내년엔 105, 그다음 115.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10만 원은. 그렇게 해서 7년을 딱 가시면은 7년 있다 1억 2천을 탑니다. 왜 1억이라더니 1억 2천이냐?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후는 지금 화폐 가치가 네. 떨어지지 지금의 1억은 않습니까? 아니다. 1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를 모아야 지금 1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모으려면 자, 뭐 너무 월급이 적어요. 뭐 지금 나 구급 공무원이에요.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뭐 겸직도 안 돼서 엔잡이 안 돼요. 그러면 95만 원으로 시작하셔라. 요렇게 2024년도에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증액저축하라는 게 사실은 가장 또 핵심일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익숙해진 만큼 더 하라는 건데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쉽게 되려면은 소득이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방법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엔잡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저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소득을 좀 어떻게 늘릴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소득을 늘리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대, 30대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엔잡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잡이라 그랬더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전공을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했는데 뭔가 프로그램 코딩을 해가지고 뭔가 일거리를 따서 뭔가 뭐 이런 걸 자꾸 뭐 거창하게 물론 그런 거면 좋은데 네. 일단 20대라면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말 그대로 진짜 뭐 친구 카페에 가서 뭐 알바를 잠깐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금 생산성은 조금 낮더라도 일단 시간을 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젊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볼 필요 있다. 근데 이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서는 어디 가서 뭐 알바를 해서 내가 지금 뭐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버는 것은 좀 아니고 그때는 전공하고 잘하고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한 어떤 예를 들면 부업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최소한 최저시급보다 훨씬 더 벌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생산성이 높은 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또 주말에 뭐 통번역 일을 갖고 와서 뭐 한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개발자인데 뭐 회사 말고 다른 일 받아서 뭐 한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어떤 장점과 특기를 살려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언젠가 직장 생활이 끊어지더라도 사회 활동이 연장이 되려면은 좀 비즈니스로 키울 수 있는 성장형 엔잡이 시간제 엔잡보다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30, 40대, 40, 50대는 그걸 고민하시고 20, 30대는 그거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냥 뭐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력 증강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가 대리운전을 해서 그거 돈 뭐 얼마 안 벌어요. 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면 야, 이 돈이 내가 회사에서 사실은 진짜 쉽게 버는 거였네. 이 돈의 소중함도 느끼고 뭔가 자기가 되게 뿌듯해.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회사 다니지만 내가 한번 알바로 뭐 대리운전 해갖고 한번 10만 원 벌어봤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내가 참 뭔가 살아있구나. 내가 열심히 정말 생활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오히려 애사심이 생긴다는 분들도 그럼요.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돈만 늘려서는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공식이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분수예요, 분수 여러분. 원하는 것뿐에 가진 거야. 그러면 행복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값인 가진 것을 늘리든지 분모값인 원하던 것을 줄여야 되는데 원하는 거는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원하는 게 안 늘어나게만 해도 성공인데 꼭 그걸로 막 돈을 벌어서 생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어디 가서 내가 알바를 해봤다든지 편의점 가서 뭘 해봤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뭐 벽돌찜을 한번 접었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대리운전 해봤다든지 이게 또 배달 요즘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달 해봤다든지 이런 게 하고 나면은 내가 참 땀 흘려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도 무조건 월급 조금 준다고 막 욕만 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구나. 네. 이런 걸 느끼면 원하는 게 살짝 조금 줄어들면서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소비를 하던 뭐 버릇도 약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돈에 대한 소중함. 돈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사이버머니처럼 생각을 하니까 돈이 되게 우스운데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월급을 한번 ATM기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10,000원짜리로 한번 50,000원짜리로 찾으면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50,000원짜리 찾으면 제가 해봤는데 50,000원짜리 찾으면 마음 아파. 왜냐하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10,000원짜리로 찾으면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내가 한 달간 땀 흘려서 일한 대가구나라는 걸 보면 이 돈의 소중함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5년이랑 7년 단위로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 1억 모을게 해도 사실 뭐 5년이면 이제 2029년이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멀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분명히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놓쳐가지고 또 막 돈 모으다 말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장기 프로젝트니까 주의해야 되는 부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은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오긴 하는데 기간을 생각하면 5년. 그래 뭐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5년이 후딱 간 것 같기는 한데 또 앞으로 5년을 지낼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너무 먼 미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출발하면서 골인 지점에서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끊임없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하다. 1억을 모은 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1억을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1억이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억인데 물론 뭐 큰 돈인 건 알겠지만 1억 모은다고 뭐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억 모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1억을 모으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제가 오늘 여기서 짧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1억이 갖는 어떤 가치의 100분의 1밖에는 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1억을 만들면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성공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네. 자, 저는 딸이 있는데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언젠가는 뭐 남자친구나 남편간을 배우자감을 데리고 온다. 그럼 요즘 결정사에서 확인하는 게 뭐죠? 직연학키집이거든요. 직연학키집. 이게 뭐냐? 직업, 연봉, 학벌, 키는 외모겠죠. 네. 네, 그다음에 집안 경제력 이 5가지를 본다 그러거든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건 뭐 당연한데 저는 이거부터 물어볼 겁니다. 난 소개시켜주면 자네 1억 만들기 저축해봤나? 요거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억 만들기를 해봤느냐 물어보면 답은 딱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 제가 지금 뭐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1억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 모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금 들어가 있는 돈이 그 1억 모아서 들어간 겁니다. 라든지 아니면 1억이요? 글쎄 그거 안 모아봤는데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1억 만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집에 갔더니 막 그냥 막 어제 먹은 라면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자기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절제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죠. 네.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쩌들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1억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어 본 사람이거나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단 걸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물론 좀 부작용도 있어. 조금 쪼잔할 수가 있어. 근데 약간 뭐 쪼잔한 거는 뭐 나머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에 비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성공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일단 연봉이 늘어납니다. 1억 만들기 하면 연봉이 왜 늘어나느냐? 혹시 요즘은 최근 같은 경우 어떤 회사들은 뭐 아이 낳으면 연봉을 올려준다, 뭐 특별 보너스를 준다는 들어봤어도 내가 1억 만들기 성공했다고 연봉 올려주는 회사는 못 봤는데 여러분 500만 원만 연봉 더 줘도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실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1억을 만든 사람은 1억을 갖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1년에 이자가 한 500만 원 나와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근로소득 말고도 자본소득이 500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연봉이 500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존감이 늘어난다, 연봉이 네. 늘어난다 그랬죠. 더 놀라운 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실현된 현실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결혼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많은 우리 부일남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미혼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혼 어떻게 생각해봤어요? 안 생각 안 해봤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왜 안 해봤는 줄 아세요? 아 여자가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왜 결혼 생각을 안 했느냐? 결혼 자금이 없어서 돈이 그래요. 없어서. 네.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딱 모으게 되면은 내가 진짜 관심 있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이걸 현실적으로 입으로 내뱉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혼자 내가 한 1억 있고 저 친구도 한 1억 모았다 치고 부모님이 한 2, 3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아, 결혼 한번 해볼까? 결혼하자고 한번 얘기해 볼까라는 말을 내뱉는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어떤 보기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거든요. 네. 가능성은 여러분 꼭 실현을 해서가다가 아니라 즐거운 상상. 결혼 할 수도 있어 나는. 뭐 이게 가능성인 거죠. 그다음에 청약 같은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경우야 뭐 요즘 최근에 대출이 좀 뭐 스트레스 DSR이니 뭐니 약간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됐기 때문에 문제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 계약금만 밀어넣을 수 있으면 그래도 꿈이라도 꿔볼 수 있거든요. 이거 당첨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죠. 근데 계약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청약이라는 것 자체 공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가능성이 없는 건데 내가 그래도 한 1억 모은 사람은 그런 거 좀 봐요. 그래도 내가 계약금 내고 뭐 당첨이라도 되면은 이게 가능성이죠. 창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이거 뭐 2-3가지만 지금 얘기했는데 결혼, 창업, 청약, 투자 여러분 1억이 되는 순간 할 수 없었던 것의 가능성이 새롭게 펼쳐지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1억이 만들어지면 달라지는 건 뭐라 그랬냐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연봉이 늘어난다.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 이거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능성이 커지고 연봉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을 모아본 사람이 있잖아요. 모아본 사람이 1억을 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직은 조금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1억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처음에 1억 만들 때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1억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2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 새롭게 한 1억 정도 더 모아볼까? 엄청 빨리 모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산 상승의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자산 상승의 속도는 등속 운동이 아니에요. 가속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4-5가지만 나열을 했는데 뭐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진짜 1억을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 에휴 1억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생각해갖고 꼭 물어보라 그러면 1억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일단 1번 핀부터 맞출 생각을 해라. 1번 핀 맞추면 스트라이크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1억을 만들어서 단박에 10억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좀 밀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1억 만든 사람이 모두 다 단박에 10억이 되지는 않지만 1억이 단박에 10억 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1억부터 모은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번 핀 맞춘다고 다 스트라이크가 나진 않죠. 예, 어떤 때는 1번 핀 맞췄는데도 뭐 네. 그죠? 스플릿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1번 핀을 맞추면 스트라이크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그 1억이라는 걸 모으면서 공부도 하라고 뭐 저도 말해봤는데 사실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500, 1000 있는데 뭔 부동산 공부야 이럴 수 있는데 막상 1억을 모으면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의욕도 훨씬 맞아요. 달라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단순한 1억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변곡점 이게 1억이다. 지금 또 50대 분들은 또 노후 대비 요즘에 막 걱정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노후 빈곤 얘기들도 막 기사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 이 한국인들이 좀 노후 준비를 하면서 뭐 좀 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좀 있다고. 뭐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노후라는 거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이벤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50대쯤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든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대형 면허를 딴다든지 그죠? 뭐 요즘 그 내일 배움 카드 때 가지고 뭐 중장비를 뭐 면허를 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훌륭한 생각이긴 해요. 일단은 내가 정년 끝내고 나서 바로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의욕적으로 사회활동을 연장시키겠다라는 것은 너무 칭찬하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테크에 의존하기보다는 재테크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재테크 성공이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는 시대다 보니 사회활동이 연장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자꾸 어떤 게 돈이 돼라는 생각에 그 돈이 되는 거에 나를 맞추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내일 모레가 은퇴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 그럼 당장 회사에서 나가서 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뭐 내일 모레 바로 은퇴다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은퇴가 앞으로 하면 5년 10년 뭐 15년 남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을 이어갈 생각을 마시고 어떤 돈이 되는 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내가 거기다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하는 일을 빨리 찾으시고 그 잘하는 일이 돈이 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버스 대형 이런 거가 맞으세요? 어떠세요? 뭐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그걸 해야 그래도 돈을 좀 벌는데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래 못 해요. 그렇게 하시면. 적성이 안 맞으니까. 네, 안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일이 나랑 안 맞아. 그렇지만 이게 생계인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젊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이게 나랑 맞아야 돼. 그래야 꾸준히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을 굉장히 일반화 시켜버리고 어떻게 보면 평준화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한 30년 하셨다면 이 1차 은퇴 이후에는 내가 정말 잘하는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기를 가질 수 있는 어김없이 돈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김없이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를 좀 발전시키는 거. 이걸 디벨롭하는 과정이 은퇴까지 준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 의존하시겠다고 몰입을 하시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박이 없어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데 너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노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자꾸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막 코인이나 주식이나 지금 이제 사실 자산 시장이 상당히 너무
최근에 좀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거 뭐 22년도에 내가 일찍부터 투자를 해갖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옆에서 돈 버는 얘기 들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큰일 났네 그러고 이제라도 뭐 뛰어들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노후 자금 그나마 모은 것도 잃을 가능성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 다니면 주로 이제 90년대생, 80년대생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저출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 118곳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문제 그리고 지금 뭐 합계 출산율이 0.7 미만으로 아마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저출산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냐? 다들 고개를 안 될 거다. 네. 그 해결을 해야 될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이 해결해야 될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 이거 해결이 안 된다면 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30년 후의 모습.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75만 명인데 인구는 생각보다 안 줄어요. 왜? 오래 사니까. 여러분 30년 후라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4천만 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30년 후도 사실은 5천만 벽은 깨지겠지만 사실 인구의 지금 인구의 거의 80%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방의 118곳은 슬럼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의 삶은 어떨까? 나는 그냥 구해줘 홈즈라든지 MBC에 뭐 자연인 같은 거 보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우리 한국인만큼 다른 사람의 인건비에 많이 의존해서 사는 라이프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배달 택배 같은 게 안 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수도권의 초고밀화 수도권 집중화, 뭐 일부 광역시에만 몰려 있는 또 지방 같은 경우도 시 군구 지역이 다 없어지고 막 광역시에 몰려 있는 이런 도심 집중화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장난이에요. 지금은 장난인 거고 엄청 심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의 급격한 양극화가. 지금도 양극화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와 창원의 아파트 가격 차이 이거는 장난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단언할 수 있냐. 지금 80년대 90년대 생분들이 해결 안 된다잖아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 지방소멸 해결 안 된다잖아요. 이게 30년 후에 어떤 미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안에도 슬럼화 지역이 곳곳에 있어. 슬럼화가 되면은 아예 그 지역을 방문하기가 좀 어렵고 두려운 지역이 요소에 있거든요. 이제 유럽의 부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로마, 런던, 베를린, 파리 이런 도시가 아니랍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유럽의 부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제네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도시는 유럽에서도 가장 살인적인 물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살인적인 물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살인적인 물가라서 가장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 가장 치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모여 사는 거지 뭐. 부자들이 왜 모여 사냐면요. 부자는 자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 저소득자나 실업자나 사회부정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럼화가 된다 어떤 일정 특정한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부동산의 급격한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높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끝없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특정 지역으로 모여 사는 뭐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뭐 그런 지역은 이제 소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GTX를 보면서 느낀 게 지방에 가면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할 때 보면 지방을 살리겠다, 지방 분권화를 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방 분권화를 하겠다는 게 지방 분권화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방 살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GTX를 하면 안 되지. 120km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분이 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그분은 거기서 알아서 그 지방 분권화되고 자족도시 되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왜 120km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서울로 출퇴근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서비스를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저는 딱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부자는 항상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엔화가 왜 이렇게 빠지냐, 뭐 어떤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뭐 이런 거에 요즘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빠지냐 이런 거 관심을. 근데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무슨 얘기예요? 금값이 엄청 올랐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장난이 아니네. 이러면서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요.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지른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영끌이 되는 거죠. 영끌. 근데 부자는 절대 오르는 자산은 얘기 안 합니다. 아, 그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올라가는 건 신경 쓰지 마. 아, 이제 다음에 뭘 할까 생각하면 아,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떨어지는 건 주식이 아니고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뭐 하락률이 조금 많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그리고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실현되면은 뭐 살짝 반등도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고 뭐 반등 나온다고 뭐 대세 상승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앞으로 7년을 상승한 부동산이 21년까지 그 이후 7년이 뭐 대세 상승은 없다고 봤을 때 분명히 하락하는 자산이에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면서 GTX를 타면 30분 안에 서울의 중심지로 갈 수 있다. 그 아파트가 30년 후에 상대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성장주보다 상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내가 1주택자인데 그러면 뭐 1주택 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1주택자예요. 제가 강남에 아파트 32평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이제 조금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 뭐 강남이니까 그래도 월세가 좀 나오는 편이라 그거를 월세를 주고 저는 용인으로 월세를 갔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이들 다 대학 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굳이 강남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 월세 받아서 용인에 월세를 내거든요. 남아요 돈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좋은 곳에 있는 주거지의 주거를 가지고 1주택자도 주택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상가 건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것을 노후 준비의 전체는 아니지만 3분의 1을 요 아파트의 수도권의 광역시에 좀 입지가 좋은 곳의 소형 아파트. 자, 이거는 재테크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거 한다고 뭐 몇 배가 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하나의 보험용으로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집이라는 거 하나로 이제 노후 대비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죠. 또 예. 반대로 집이 없어도 또 노후 대비에 또 불안 요소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30년 뒤에도 도심지 접근성이 좋은. 제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아, 좀 되도록 입지 좋은 곳에 사세요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사실 성장주와 가치주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도 오르지만 가치주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입지 좋은 곳에 살아라기보다는 조금 싸지만 저평가된 데를 사서 상승장에 저평가된 거에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도.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꼭 비싼 걸 사야 돼요. 뭐 꼭 강남을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금 90년대 2000년대생들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해결 안 된다는데 저출산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양극화는 너무나 확실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말로는 생각으로는 양극화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결단을 내리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준비를 하셔야죠. 위기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평균 수명도 좀 늘어나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연금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금을 좀 들어야 되겠다. 아까 한 3분의 1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나머지를 뭐 연금에 넣어가지고 좀 노후 대비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밸런스 차원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 어떤 균형감을 갖는 데 있어서는 좋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금융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3년 후도 최근에 이제 뭐 새마을금고 문제도 있었고 금융기관이 과연 내 돈을 20년, 30년간 잘 지켜서 나의 노후 준비에 그 인플레이션을 다 극복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서 나한테 노후 준비를 해줄 거냐라는 거에는 약간 전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만 너무 과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단기 저축의 15%를 넘는 장기 저축 개인연금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용을 잘 해줄 거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려주면 좋겠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다. 너무 이거에 맹신하지 말라. 그렇죠.
그 외에 어떤 재테크 같은 것들 뭐 가능하면 좀 일반적으로 좀 추천할 만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얘기하시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진 작년에 굉장히 뭐 전체 우리나라 개민들 중에 90%가 2차 전지를 샀다고 네. 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가가 분명히 과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10명이 투자를 하는데 10명 중에 거의 99%가 한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주식 자체가 지금 너무 사실은 제대로 가격 결정이 안 된 거일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이 성장주들, 미국의 성장주들이 실적이 조금 따라와 주면서 퍼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제가 막 1년 전만 해도 경고했던 거는 퍼가 막 200, 300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좀 퍼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노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번 데미지를 입으면 복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만약에 안 들어가 계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장은 포기해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하나의 재테크예요. 대부분 지금 막 10%, 20%, 30%, 40%, 50% 올랐는데 와 너무 불안해.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물어봐요. 들어가 있는 친구한테 야 50%를 뭐 야 어떻게 이 주식이 지금 단박에 50% 올라갔는데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면 조금 그래도 몇십 프로는 먹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아 그럼 더 가.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공포감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떻게 바뀔까 지금은 요 분야가 조금 별로 아무도 이쪽 산업이 관심을 안 갖는데 10년 후엔 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 그 분야에 아주 작은 돈을 조금씩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투자한다. 그런 거는 좋은 노후 준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공포감에 굉장히 올라 있는 주식이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산다면 그건 최악의 노후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죠. 2021년도에 아파트를 산 분들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7년을 내리 올라가지고 저렇게 올라갔는데 아 바보같이 왜 그걸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던 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아 그러네. 어떻게 7년을 내리 올랐는데 그때 그 꼭대기에서 그걸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린 지가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인하 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난 50년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500bp 이상 올린 적이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6번 중에 5번이 3년 이내에 금리 올리고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떨 거냐는 뭐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어쨌든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경제가 되게 좋아 보이나 2024년 말이나 25년도에 어떤 새로운 이벤트는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는 현금을 잘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재테크니까 무작정 주식이 좋다 그래서 또 코인이 좋다 그래서 뛰어드는 것은 노후 준비에서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또 돈도 모으고 또 투자는 그리고 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재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